안녕하십니까, 홍쌤입니다. 주식보다 기업, 오늘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다룰 내용은 아마 중급자들에 있어서는 가장 어려운 파트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저번 시간에 다뤘던 앞으로 잘 나갈 산업을 골라내는 방법을 질적인 분석을 하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렸었는데요. 이제 그 부분과 함께 양적인 분석을 잘 좋아하시는 분들 내지는 재무제표에 대해서 상당히 잘 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쉽게 알기 어려운 항목을 강의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런 버핏 같은 경우가 경쟁 우위, 해자라는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기업이 경쟁 우위를 가지고 있느냐 내지는 해자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들은 기업 하나만 봐가지고는 알기가 어렵습니다. 결국 기존 경쟁자 대비 경쟁 우위가 있느냐, 잠재 경쟁자, 즉 현재 들어와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업체들의 잠재 경쟁자들이 영향이 있느냐, 경쟁 우위를 갖고 있느냐, 공급자 대비 그 경쟁 우위를 갖고 있느냐, 수요자 대비 경쟁 우위를 갖고 있느냐, 대체재 대비 경쟁 우위를 갖고 있느냐라는 항목들을 살펴보기 위한 방법입니다. 개념상으로 보면 이렇게 뭐 산업 성장이라든가 고정비 부가가치, 진입장벽, 교체 비용, 뭐 그다음에 이제 레버리지, 가격 민감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이러한 그 용어를 봐가지고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파악을 해? 라는 생각들이 들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초급자들을 위해서 할 때는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결국 이러한 것들은 녹아들어서 시장 점유율로 나타난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런 시장 점유율의 수치만을 가지고도 경쟁 우위의 파악의 근간이 될 수 있는 분석 방법들을 이미 보여드린 적이 있었죠. 잠재 경쟁자의 경우는 과연 진입장벽이 어떤 게 있느냐. 가장 대표적인 진입장벽은 법, 자본, 기술 같은 것들이 아마 가장 대표적인 진입장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기업에 대한 세부 내용을 분석하다 보면 이렇게 일반적인 진입장벽 외에도 의외의 진입장벽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개별 항목을 살펴보면서 파악해 볼 수밖에 없다. 다만 이런 기본 틀을 갖고 접근을 해야지만이 볼 수가 있다라는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립니다. 공급자의 경우도 가격 결정력을 누가 갖고 있느냐, 그 다음에 수요자의 경우는 시장을 누가 지배하고 있느냐에 의해서 그러한 것들을 볼 수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체적인 경우는 이제 교체하는 비용이 저렴하냐 아니면 교체 비용이 엄청나게 높으냐에 따라서 이 경쟁 우위를 누가 가지고 있냐를 파악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렇게 언뜻 봤을 때는 뜬구름 잡는 것처럼 보이는 것들을, 그래서 이걸 어떻게 공개된 자료로 파악할 것이냐라고 봤을 때는 결국 우리가 기업의 내부의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 내용, 즉 재무제표를 통해서 상당 부분 접근해 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사업보고서에 보면 그 제품 부문별 시장 점유율 같은 것들이 나오죠. 그거와 함께 과연 그 자료를 얼마나 믿을 수 있느냐라는 것들을 파악해 보기 위해서는 해당 기업의 재무 자료를 파악해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시장 점유율의 경우는 되게 사업보고서 안에 보면 뭐 2차 전지의 경우에는 뭐 S&E 리서치에서 뭐 어떻다, 뭐 반도체는 뭐 어디에서 보니까 어떻다, 뭐 석유화학의 경우는 석유화학 공업협회 자료함을 어떻다,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그게 과연 현실에 맞느냐 안 맞느냐를 보기 위해서는 해당 기업의 재무자를 통해서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협회가 없는 경우는 우리가 사전책을 어떻게 쓰냐면 감사보고서가 공개되어 있는 업체들의 경우는 각각의 매출액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매출액의 비중에 의해서 시장 점유율을 간접적으로 파악하는 방법을 쓸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그 힌트를 드렸으니 좀 구체화돼서 이런 항목들을 하나하나 정도씩만 살펴보고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는 부분은 다음번 파트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경쟁자에서 산업이 성장하고 있느냐 아니냐를 뭘로 바라볼 것이냐. 일단은 주요 산업 내 경쟁자들의 매출액이 전반적으로 늘고 있느냐 줄고 있느냐. 특히 산업 성장을 보는 데는 매출액보다 더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영업이익이 어느 정도 증가를 하고 있느냐. 합산 영업이익이 얼마나 증가를 하고 있느냐가 오히려 더 바람직한 경우가 많죠. 고정비나 부가가치의 창출 정도는 재무제표 항목에서 재무상태표 내지는 대차대조표에 있는 유형자산 규모 같은 것들을 보면 부분적으로 감을 잡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항목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잠재경쟁자의 경우는 진입장벽인데, 예를 들어서 유형자산 규모가 크다라면 그 투자를 위해 엄청난 규모의 자본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자기 자본이든 타인 자본이든. 그래서 그런 진입장벽 자체가 자본 자체가 장벽이 되는 경우가 있죠. 그다음에 인허가를 받아야 된다 그러면 법제도상의 그 진입장벽이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공급자의 경우는 투입의 차별화 이런 것들인데요. 대개는 바게닝 파워를 가지고 있느냐를 보기 위해서는 공급자의 경우는 매입 채무의 거래 내역을 살펴보시면 알 수가 있죠. 물건을 납품한 다음에 돈을 늦게 받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지만 해당 기업이 경쟁력이 있을 때는 돈을 좀 늦게 줄 수가 있는 거죠. 내지는 돈을 빨리 지불을 한다 그러면 할인율을 높게 가져갈 수가 있는 겁니다. 수요자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해당 회사에서, 우리가 분석하는 회사에서 납품을 했어요. 내지는 판매를 했어요. 그러면 현금을 바로 받고 싶지 바로 못 받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받을 수 있다면 그만큼 내가 분석하고 있는 기업이 그 시장 지배력이 높은 거고, 바로 받을 수 없는 경우라면 시장 지배력이 낮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재무제표를 통해서 파악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경쟁자의 경우는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주중 관심이 되겠고요. 잠재경쟁자의 경우는 말하자면 유형자산 규모 같은 것들이 주요 항목이 되겠죠. 무형자산 규모, 그 다음에 유형자산 규모, 뭐 자본의 규모, 차입금의 규모, 이런 것들이 바로 경쟁자를 살펴보는 중요 재무제표 항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공급자의 경우는 그거와 함께 매입 채무의 세부 내역들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수요자의 경우는 매출 채권의 내역들을 보셔서 부분적으로 파악해 볼 수 있다. 즉 제가 만약에 LG화학이나 삼성전자 같은 회사의 경쟁력을 파악해 보겠다라고 했을 때는 사업보고서상에 나와 있는 시장 점유율과 함께 매출액, 영업이익, 그 다음에 재고자산, 매출채권, 매입채무의 연결감사보고서의 주석사항에 있는 항목들을 비교 검토함으로써 경쟁자 대비의 비중을 비교 검토함으로써 파악해 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즉 삼성전자의 이 재고자산에 의한 경쟁력, 바로 저희 잠재경쟁자 대비 기존 경쟁자 대비 경쟁력을 파악을 할 때는 매출액 분의 재고자산을 따져봐서 삼성전자의 매출액 분의 재고자산, 하이닉스 반도체의 매출액 분의 재고자산을 봤을 때 그 비율의 구성비의 차이에 의해서 어느 쪽이 더 경쟁 우위를 확보하고 있는지를 파악해 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그거는 이제 운전자본 분석 쪽에서 다뤘죠. 자, 이러한 각각의 항목을 조금 더 깊이 있게 주요 항목 위주로 해서 살펴보면 이런 것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삼성전자 내지는 뭐 LG화학 같은 업체가 현재 성장하고 있느냐, 정체되어 있느냐, 위축되고 있느냐라는 것들이 바로 경쟁 강도를 좌우하겠죠. 이거를 각 경쟁 기업들과 함께 같이 추이를, 매출액과 영업이익 추이를 살펴보면 바로 산업성장의 추이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로컬 기업의 경우라면 국내 기업들, 경쟁 기업들의 매출액 추이와 영업이익 추이를 합산해서 그 구성비의 연도별 변화 추이를 보면 산업이 성장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경쟁 강도가 심해지고 있는지 같은 것들을 파악할 수 있겠고요. 수출입 비중이 높은 기업이라면 전 세계 주요 기업들을 놓고 매출액, 영업이익을 살펴서 그런 것들을 파악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고정비 내지는 투자에 관련돼서는 그런 유형자산 규모나 아니면 감가상각비, 차입금의 연계 정도, 급여, 퇴직급여, 복리후생비가 사실상은 고정성 경비에 가깝죠. 그래서 그런 것들의 규모를 봄으로 인해서 장치산업이냐, 노동집약적인 산업이냐, 서비스업이냐에 대한 그 추이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업체 평가를 하러 갔는데 장치산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히려 저 같은 경우는 인당 매출액을 많이 봤어요. 즉 인당 매출액이 1,000억인 회사와 인당 매출액이 2,000억인 회사를 비교를 하지 않습니까? 인당 매출액이 2,000억인 회사 대비 인당 매출액이 1,000억 원밖에 안 되는 회사라면 그 얘기는 1,000억 원밖에 안 되는 회사가 그만큼 자동화 설비가 안 돼 있다는 얘기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 사람을 쓸 수밖에 없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장치산업의 경우가 인당 매출액의 규모가 얼마냐에 따라서 오히려 그 차이를 좌우하게 되고요. 노동집약적인 산업의 경우는 인당 매출액 규모가 클수록 해당 기업의 효율성이 더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서비스업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기존의 재무제표의 매출액이라는 것 외에 부가적으로 총 해당 회사의 인원수를 알게 되면 이러한 것들을 파악해 보는데 대단히 큰 도움이 된다. 뭐 이런 것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인원수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감사보고서는 안 나왔지만 사업보고서에 나왔었는데 요즘은 그게 좀 잘 안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생산에 있어서는 제품, 상품, 그 다음에 서비스의 구성비를 우리가 연도별로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미 예전 시간에 운전자분 분석을 하면서 제품, 상품의 매출액이 발생하지 않고 매출액 규모가 어떻게 되고의 추이에 의해서 해당 기업의 생산 방식이 달라졌는지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작년까지는 제품이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제품이 없고 상품이 있다 그러면 그 얘기는 공장을 별도의 회사, 별도의 자회사로 떨궈냈거나 아니면 생산 능력에 그 우위가 없어서 자기네 제품을 공장을 셧다운을 하고 상품을 사다가 판매하는 형태이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 매출액, 상품 매출액, 서비스 매출액과 같은 매출액의 구성 내역을 살펴보는 것, 연도별로 살펴보는 것도 큰 의미를 가질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매출 원가의 추이, 영업이익의 추이, 급여, 퇴직급여, 복리후생비와 같은 고정성 경비인 인건비 추이만을 살펴봐도 많은 항목들을 우리가 연관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매출액만 보면 아무것도 알 수 있는 게 없지만 매출액과 함께 영업이익, 그 다음에 고정성 경비인 급여, 퇴직급여, 복리후생비가 바로 인건비 형태로 감사보고서 주석상에 나와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의 연도별 추이를 쫙 뿌려서 보시면 얘는 이랬겠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아실 수가 있는 겁니다. 비용 자본화라는 것들은 단기에 비용이 발생하지만 원가화할 때는 이연해서 하는 감가상각비 같은 것들이 대표적인 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얼마나 되느냐라는 것들은 바로 경상연구개발비가 얼마의 그 비용이 들어가고 있느냐, 무형자산이 얼마나 돼 있느냐, 바로 이게 상각비를 좌우하죠. 그러면 유형자산이 얼마의 비중이 있느냐, 요거는 감가상각비를 좌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감가상각비 나누기 유형자산의 비율을 연도별로 구해서 그 추이를 보면 이 갑자기 틀어지는 부분이 나타났을 때 우리가 여기서 뭐가 바뀌었구나 라는 시그널을 우리가 읽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재고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모든 재고는 진부화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재고의 진부화는 없는 업종이 있고 재고의 진부화가 빠른 업종이 있고 재고의 진부화가 느린 업종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재고의 진부화가 거의 없는 업종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예가 이제 플라스틱 제조업이죠. 뭐 LG화학이나 이런 그 석유화학 업체의 경우는 플라스틱 가루로 소재를 만들지 않습니까? 레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레진은 100년이 지나도 썩지 않죠. 유사시에는 그냥 만들어서 땅속에다 묻어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만큼 재고 진부화가 거의 없는 업종이죠. 재고의 진부화가 빠른 업종의 경우는 음식료 업종이죠. 유통기한이 있고 그 유통기한을 지나면 폐기 처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그 법제도에서 유통기한이 있어서 재고 진부화가 빠른 업종이 있고 상대적으로 재고의 진부화가 나타나긴 하지만 느린 업종이 있습니다. 재고의 진부화가 있든지 빠르든지 느린 업종이라는 게 뭐냐라고 의문을 생각이 드셨다면 좀 그 제품에 대한 이해가 좀 상당히 되어 있는 분이신데요. 재고의 진부화가 느린 업종 중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아이스크림 생산업입니다. 아이스크림을 잘 살펴보시면 유통기한이 없고 제조 일자만 있습니다. 즉 아이스크림이라는 게 오래 보관하면 보관할수록 이 그 냉장고 사용에 따른 그 냉동에 따른 비용이 높기 때문에 재고가 빨리빨리 소진될 것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기 때문에 유통기한에 제한을 걸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스크림 사서 드실 때는 꼭 제조 일자를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년 전에 만든 아이스크림을 먹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이런 거에 따라서 재고의 진부가 빠르다면 재고의 진부를 없애기 위해서 덤핑을 재고의 진부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덤핑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진부화된 재고를 그냥 장부상에만 남아있고 다 그냥 폐기 처분한 거를 창고에 쌓아놔 버리면 재고가 실재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내지는 경우에 따라서는 재고가 과도해서 봤더니 원재료 비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뭐 석유라든가 아니면 뭐 최근 2차전지 쪽에서는 리튬 관련된 원재료 비축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고 그런 것들은 재고자산 감액 손실을 통해서 우리가 재고 진부화 여부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재고자산은 총 순액만 나오는데요. 감사보고서의 주석사항에 보면 재고자산의 감액에 따른 내용이라든가 진부화 정도 수준을 알기 쉽게 표로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그 경쟁업체와 그 같이 놓고 비교를 해보면 이 재고 진부화의 여부도 파악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차입금의 경우는 차입금 의존형과 차입금을 유동성으로 확보하는 업종으로 업의 태가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뭐 장치산업이다. 그랬을 때 그 장치산업의 장치를 담보로 해서 차입금을 조달을 하면 굉장히 싼 저리의 융자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차입금 의존형 산업인 경우가 많죠. 뭐 화학이라든가 뭐 철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차입금이 많아도 상대적으로 금융비용이 낮게 형성되는 이유는 바로 담보를 제공할 수 있는 담보이력이 있기 때문에 그 차입금 의존형 산업의 속성이 그렇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반면 건설회사 같은 경우는 차입금이 별로 발생하지 않는 게 정상이죠. 물론 요즘처럼 이렇게 그 PF 우발치무가 현실화되면 자기가 다 이제 그걸 차입금으로 떠안으면서 이제 차입금이 과도하게 발생하기도 하는데 정상적으로 호황기라면 사람을 돌리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유동성 경비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다 프로젝트 파이낸스 뭐 ABS, 프로젝트 파이낸스 ABCP 같은 유동화를 통해서
다 처리를 하기 때문에 현금성 차입금을 안 들고 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런 차입금의 속성, 그 다음에 감사보서 주석상에 나와 있는 우발채무 약정사항에 있는 PF 유동화 채무의 유형 같은 것들을 보시면 차입금 의존형인지 유동성형인지 장치산업인지 프로젝트성 산업인지 투자와 어떻게 연계되는지 같은 것들을 파악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걸 숫자로 비교해 볼 때는 장단기 차입금의 구성, 그 다음에 그 이자 비용의 추이, 장단기 차입금 대비 이자 비용의 비율을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이자 비용 나누기 장단기 차입금의 평균 해가지고 그 금액을 나눠서 나눈 비율을 차입금 평균 이자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기업별로 구해보면 차입금 평균 이자율과 차입금의 그 감사보고서 주석상에 나와 있는 대출 이자하고 비교했을 때 차입금 평균 이자율이 높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우리가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건 당연한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즉 그런 회사라면 차입금 평균 이자율이 주석상의 대출 이자율보다 높게 나타나는 경우라면 그런 기업의 경우는 기중에는 차입금을 일으켜서 썼다가 장부 마감하기 직전에 차입금을 끄는 구조의 회사인 경우가 많은 거죠. 그랬을 때는 바로 대출 이자보다 차입금 평균 이자율이 높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견상 보여주는 차입금과 실제 차입금의 차이가 있는지를 바라보기 위해서는 차입금 평균 이자율 같은 것들을 우리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진입장벽의 경우는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에 의한 진입장벽이 형성되는 경우죠. 은행업 같은 경우 인허가 사업이기 때문에 법에 의한 진입장벽이 구축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자본에 의한 진입장벽이 구축되어 있는 경우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가장 큰 사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매년 설비 투자에 엄청난 자본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무나 그 산업에 뛰어들 수가 없는 거죠. 또 그러한 산업에 잘못 뛰어들어갔을 때는 치킨 게임을 하면서 시작도 못 해보고 파산을 하는 기업이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것, 그 자체가 대단히 큰 진입장벽인 경우가 있습니다. 기술적인 진입장벽이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아무래도 그 TSMC에 비해서는 파운드리 쪽에 있어서의 그 기술이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후공정에서의 패키징 공정 같은 경우에 있어서가 TSMC의 기술력을 삼성이 못 따라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의 경우가 바로 하나의 진입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결국 생산 수율 같은 경우나 이런 패키징 공정에 따른 완제품의 그 성공 비율에 의해서 기술적인 진입장벽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뭐 예를 들자면 이제 2차 전지에 있어서는 CATL 같은 경우가 내지는 뭐 테슬라 같은 경우가 2차 전지를 생산하겠다고 들어오지만 지금 국내 3사 대비해서 2차 전지를 양산하는 기술은 턱없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바로 기술적인 진입장벽에 해당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진입장벽이 거의 없는 업종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런 업종은 대개는 농업, 축산업입니다. 물론 요즘은 이제 쌀의 경우는 뭐 이천쌀이라든가 뭐 아니면 뭐 한우의 경우가 바로 브랜드화를 통해서 이런 진입장벽으로서의 그 역할을 만들어내려고 브랜드에 의해서 진입장벽을 만들어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거의 대부분 그 이외의 것들은 진입장벽이 거의 없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가격의 차별화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익의 상한이 결정되어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즉 법, 자본, 기술과 같은 것들은 산업 전반의 이익의 하한과 상한을 결정을 하죠. 즉 진입장벽에서 매출의 성장성 자체가 결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출이 고성장을 하게 되면
이 진입장벽을 둘 이유가 별로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인 압력상 진입장벽을 낮추는 역할을 할 거고요. 매출의 성장성이 낮으면서 꼭 필요한 기능이다 했을 때는 법제도의 인허가 제도와 같은 경우처럼 인위적인 그 장벽을 두고 있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도 결국은 매출액과 영업이익 추이를 우리가 보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또 시장 내 독점이냐, 독과점이냐, 과점이냐, 경쟁시장이냐, 뭐 여기 경쟁시장이라고 하면 거의 완전 경쟁시장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은 규모의 경제를 달성했느냐 안 했느냐라는 것들을 파악해 봐야 되는데, 이런 규모의 경제를 달성했냐라는 것들은 매출액의 규모와 영업이익의 규모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어떻게 생각해 보시면 되냐면, 저 같은 경우는 매출액보다는 영업이익을 가지고 많이 계산을 해봤었는데요. 산업 내 주요 경쟁 기업의 해당 부문에 대한 영업이익의 금액의 비중을 내본 거죠. 그거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20%를 초과하는 기업이 없다 그러면 여기는 독점이나 독과점은 별로 없는 상태이고 과점 상태겠구나 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영업이익의 인율의 추이가 굉장히 낮게 나타난다 그러면 경쟁이 치열하겠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파악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즉 이 앞에서 경쟁 관계에서 각각의 요소에 보셨던 것들을 우리가 의외로 재무제표를 통해서 유추해서 볼 수 있는 자료가 많죠. 여기에는 당연히 재무자료만 말씀을 주로 드렸는데요. 말고도 사업보고서 안에 있는 사업 항목에 있는 시장 점유율 추이라든가 이런 것들과 같이 연계해서 봄으로써 산업 자료와 기업 고유 내부 자료인 재무 자료의 일관성을 우리가 통해서 파악해서 해당 기업이 내고 있는 자료의 적확성, 그 다음에 내가 알고 있는 기업에 대한 내용이 맞는지를 우리가 점검해 볼 수가 있겠고, 불일치가 나타난다면 왜 불일치가 나타나는지 그 이유를 파악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모르고 있는 부분에 대한 이해를 도모할 수 있다는 면에서 재무제표 분석은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증권사 보고서를 잘 안 보는 이유가 이런 말로만 뭐 산업자료 이런 것들만 가지고 앞으로의 전망만을 얘기를 하지, 해당 이익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유지 가능한지에 대한 경쟁력에 대한 분석을 한 결과들을 잘 내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스스로 이렇게 관점을 가지고 분석해 볼 수밖에 없겠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공급자나 수요자의 경우는 주로 이제 바게닝 파워를 우리가 측정하는데요. 공급자의 규모, 집중도를 보는 것들은 중요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내가 분석하고 있는 기업이 물어보니까 삼성전자에 납품하고 있다더라. 그러면 이 해당 기업에 삼성전자가 납품하는 매출의 규모를 삼성전자의 해당 부문 매입 채무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내보면 어느 정도 집중이 돼 있는지, 이 업체가 삼성전자에 대한 공급업자로서 얼마나 중요하고 규모가 큰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거든요. 특히 이제 재고자산, 선급금, 선급비용, 매입 채무 매출원가, 판매비와 관리비와 같은 내용들을 보시면 해당 공급자의 규모가 주요 고객인 삼성전자 대비 어느 정도로 중요한지, 그다음에 집중이 얼마나 돼 있는지와 같은 것들을 우리가 파악해 볼 수가 있겠고요. 마찬가지로 해당 업체가 삼성전자에만 납품을 하는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두 군데 다 납품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봄으로 인해서 바게닝 파워를 누가 가지고 있는지를 파악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기업의 경우는 듀얼 벤더를 가져가는 경우가 많아요. 즉 하나의 납품 받는
제품의 그 내지는 원재료에 대해서 적어도 2개 이상의 공급자를 유지하는 것들을 일반적인 전략으로 가져가는데요. 그 이유는 그렇게 가져가야지만이 한 업체가 그 갑질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듀얼 벤더를 가져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료의 조달이 바로 수입과 내수 둘 중에 어느 쪽이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환율 변동 위험을 감수를 해야 되면 수입이 많은 거고, 내수 위주라면 환율 변동 위험이 거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외환 차손익, 외화 환산 손익인데, 물론 이게 매출에서 발생해서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수입에서, 즉 매입에서 그 발생할 수도 있겠고 해서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거는 바로 외환 차손익이나 외화 환산 손익이 발생하느냐 안 하느냐, 또한 이런 그 외화 환산 손익이 자산에 의해서 발생하는 거냐 아니면 이렇게 납품하는 매출에서 발생하는 거냐에 따라서 이러한 것들의 그 금액 추이를 보면 어느 그 수출 중심인지 수입 중심인지를 우리가 파악하는데 참고 자료로 비교 가능한 자료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수요자나 대체제도 마찬가지인데요. 고객이 개인 고객이냐 중소기업 고객이냐 그 다음에 아니면 대기업 고객이냐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지죠. 오리온에서 판매하는 초코파이는 궁극적으로는 소비자 개인에게 판매를 하는 거지만, 실상 그 개인한테 해당 기업이 직접 상대하는 게 아니죠. 유통업을 통해서 상대를 하지 않습니까? 결국 이마트 같은 유통업은 개인을 고객으로 삼고 있는데 반해서 오리온과 같은 초코파이를 만드는 오리온과 같은 기업의 경우는 개인을 직접 상대하는 게 아니라 유통업의 강자인 이마트, 코스트코 이런 데를 상대해야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바기닝 파워가 밀린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삼성전자처럼 삼성 자체의 그 전자 대리점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라면 자기의 휘하에서 자기가 갑질을 할 수 있는 대리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라면 삼성전자의 경우는 기업이 아닌 개인을 대상으로 냉장고 세탁기와 같은 것들을 팔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만 제품마다 다른 게, 예를 들어서 지금 서버용 D램이다 그랬을 때는 개인이 그 서버용 D램을 살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업, 특히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있는 거대 그 스토리지 업체 내지는 네이버와 같은 그 서버 관리 업체 같은 경우들이 고객이 된다라면 바기닝 파워가 차이가 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장 지배력이 있는지, 매출 채권이 부실화가 될 건지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해야 되는데요. 매출액, 매출 채권, 미수수익, 선수금, 선수수익, 대손상각비, 운반보관비, 광고선전비, 판매 수수료와 같은 것들의 연도별 추이를 통해서 그 매출액분의 그 구성 비를 계산함으로써 얼마나 영향이 있었는지를 보실 수가 있겠죠. 결국 고객에 대한 바게닝 파워도 재무제표를 통해서 상당 부분 우리가 파악해 보시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재무제표를 분석할 때는 잘 모르는 분들은 감사보고서 한 해년을 놓고 보면 기껏해서 2개년 재무자료가 나오죠. 전년도, 금년도. 하지만 좀 함의를 좀 잘 파악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최하 5년 이상의 재무자료를 쫙 같이 놓고 비교를 하게 되면 이런 그 수요자와 대체재 간의 역학관계 같은 것도 상대적으로 손쉽게 파악해 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생산, 제품, 부품, 서비스, 협상력인데 영업이 매출채권, 재고자산으로 알 수 있겠죠. 판매는 납품 수주인데 경기민감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판매비와 관리비, 매출액이죠.
경기 민감도 파악이 쉽지 않다 그랬을 때는 우리가 이 경기 민감도 대신 우리가 뭘 파악할 수 있냐면 해당 기업의 영업이익의 변동성을 보면 바로 경기 민감도를 알 수가 있겠다, 짐작할 수 있겠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판매가 내수냐 수출이냐라는 것들은 내수라면 환율 변동 위험이 없기 때문에 외화 환산 손익이 별로 없을 거고요. 수출 위주로 돼 있다면 외환 차손익과 외화 환산 손익이 많이 발생을 하겠죠. 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경기 민감도를 파악하는 방법에는 사업의 안정성을 보기 위해서 5개년 매출액 내지는 5개년 영업이익의 추이를 살펴보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이렇게 보셔야죠.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 부분의 경기 민감도를 보고 싶다 그랬을 때는 감사보고서의 부문별 영업손익 파트에 보시면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의 영업이익 추이, 매출액 추이를 가지고 이런 사업의 안정성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 기업, 삼성전자가 고의로 부담한 건지 아니면 업계 전반의 흐름인지를 보기 위해서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상장사인 하이닉스 반도체, 하이닉스 쪽, SK 하이닉스 쪽의 매출액의 추이와 영업이익의 추이를 비교해 하면서 괴리에 의해서 삼성전자의 매출액과 부문 매출액과 부문 영업이익의 금액의 변동성을 파악해 보면 누가 더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상대적인 강도를 파악할 수 있겠다라는 겁니다. 교체 비용의 경우는 자본, 기술, 법제도인데 법제도의 경우는 업의 속성에서 이미 정해져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무제표상의 유형자산, 무형자산의 연도별 추이를 아는 것 통해서 기술을 간접적으로 파악해 볼 수가 있겠고요. 유형자산 절대 규모가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그 다음에 유형자산 절대 규모가 바로 교체 비용에 필요한 소요 자본액을 결정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기술의 경우는 프로덕트 기술이냐 프로세스 기술이냐라는 것들을 아실 수가 있는데요. 연도별 제품, 상품, 서비스의 매출액 내역의 변화 추이를 보시면 사업이 안정적으로 갈 건지 아닌지, 그거와 함께 사업 부문별 영업이익을 보시면 영업이익의 연도별 추이를 보시면 해당 부문의 사업이 안정적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아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렇게 진입장벽 내지는 경쟁 우위를 파악함에 있어서 많은 부분에 직접적인 자료도가 이렇게 있을 수가 있지만 직접적인 자료가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재무제표상의 각각의 항목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유추해낼 수 있는 기본 틀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손익분기 분석 이런 거 보면 시중에 책에는 잔뜩 나와 있어요. 손익분기 분석을 할 때는 공원이익이 어떠니 저떠니. 그런데 실무에서는 손익분기 분석 하는 경우를 못 봤습니다. 왜 복잡하고 가정이 많은 걸 보고 있죠? 차라리 그냥 영업이익을 보면 그걸로 다 충분한데 뭐하러 공원이익을 내보고 있죠? 영업이익에 있어서는 어느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숫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보면 되는데 왜 굳이 의미도 별로 낮고 의미도 별로 없고 그걸 설사 안다고 하더라도 너무 기준이 낮아서 의미가 없는 손익분기 분석을 왜 하고 있겠습니까? 그냥 영업이익이 흑자냐 적자냐만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실무와 이론적인 내용은 좀 다를 수가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립니다. 결국 기존 경쟁자의 이런 항목들을 봄에 있어서 우리가 사업보고서상에서의 알 수 있는 자료들을 시장조밀과 같은 자료를 볼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자료를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이런 시장 점유율과 함께 이런 각각의 부문별 매출액의 차이, 그 다음에 유형자산의 규모,
감가상각비나 무형자산상각비의 규모, 그 다음에 연도별 유형자산 투자 내역의 현금흐름표 같은 현금흐름표의 연도별 투자 내역의 내용들을 보게 되면 그런 부분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손익계산서상의 제품, 상품, 서비스 매출의 연도별 추이를 통해서 제품 차별화의 정도라든가 그런 것들을 감을 잡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뜬구름 잡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실상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결국은 재무자료의 내용으로 우리가 파악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재무 분석이 제대로 안 이루어졌을 때는 과연 이 말이 정말 사실이라고 봐야 되나? 업계 시장 점유율 자료가 만약에 잘못되어 있으면 그게 잘못된 자료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지? 라고 봤을 때는 결국 해당 기업의 주요 재무제표 항목들을 우리가 파악해보면 알 수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실상 그 재무제표를 가지고 이렇게 다루는 항목들을 분석하는 것들을 잘 보지를 못해요. 그런데 그 얘기는 결국 기업의 언어인 재무자료를 통해서 보여주는 자료도 못 본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재무제표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져 있지 않다면 저는 그 증권사 보고서의 경우는 상당히 좀 색안경을 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즉 애널리스트가 모르고 분석했을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상대적으로 공개되어서 읽을 수 있는 자료를 안 읽고 남 얘기만 계속 하고 있는 자료를 얼마나 믿을 것이냐. 최근 2차전지 관련돼서 증권사의 리포트에 대해서 논란이 많죠. 그런 부분들은 어느 누구의 말이 맞는 거야 라는 것들을 볼 때는 결국 해당 기업의 재무자료를 분석해 봄으로 인해서 시장 내 뭐 역학관계, 매출 채권, 매입 채무, 그 다음에 이제 연도별 그 거래 내역의 추이, 영업이익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심으로써 누구 말이 맞고 누구 말이 잘못했구나 라는 것들을 판단하실 수 있는 자료가 된다 라는 것들을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어려운 재무제표에 읽는 항목인데요. 이런 부분들은 꾸준히 연습을 하실 수밖에 없어요. 모든 항목을 나열해서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분석의 경험을 통해서 관련 재무 비율들을 쫙 나열해서 그 분석의 깊이를 더해서 분석을 해보시면 이러한 것들이 의미하는 바를 점차 자연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분석을 게을리하지 말고 꾸준히 해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미 이 앞부분에서 뭐 부문별 영업손익의 추이를 다뤘다거나 운전자분 분석을 했다거나 부문별의 그 원가 비용 분석을 했다라든가 아니면 재고자산을 통해서 생산, 구매, 생산, 판매의 이상치를 파악을 했다라든가 와 같은 것들을 이미 보여드렸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많은 부분을 좀 살펴보셔서 의미를 읽어보시면 전혀 다르게 재무제표가 읽힐 수가 있다라는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제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